신진호의 마켓 뷰입니다. 지난주 시장이 반등은 나왔지만 전강후약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와 유가 상당히 중요한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키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혁 NH선물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보면서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변수들, 금리, 유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상황인데, 주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우리나라에 어떤 미치고 있는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중등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채권이라든지 유가, 이로 인해서 환율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챙겨보면 당연히 이제 금리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은 물가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하이포런 거, 금리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되려 중등발 리스크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금리가 좀 하락을 했거든요. 시장은 근데 그렇게 좋게 반응은 안 했습니다. 보시기에 최근에 국채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선 최근 들어 국채금리의 이제 상승세는 제 10년물 국채금리로 많이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네. 4.8%까지 수준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4.6%까지 다시 한번 좀 내려왔죠. 이러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요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하신 듯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 보니까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높아졌다. 이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최근에 미국 경제에 있어서 조금씩 크랙이 확인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고요. 이것을 반영하는 듯 미국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이 조금씩은 도비시하게 변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면 왜 4.6%까지가 올랐느냐? 우리는 이거를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추이는 뭘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최근 4.6%까지 올랐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수급 이슈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채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이 본인들의 재정 적자 감당을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미 국채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공급이 많아지면 반대로 가격은 내려가게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니까 금리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국채 금리를 몇 가지로 세분화해서 공식화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한 가지만 짚어보자면 이중 텀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올랐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수급과 관련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하이어 포 롱거에 대한 기조 역시도 미 국채 금리 상승세를 이끌었지만 최근에 미국의 재정 적자 가능성으로 인해서 수급적 이슈가 결국에는 최근 금리 상승 역시 이끌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최근에 좀 고민스럽게 만드는 건 또 중등발 리스크예요. 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경기 수준보다 좀 높은 레벨,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자극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연준 입장에서 아니면 중앙은행들은 사실 금리를 경제 수준을 본다면 내리거나 좀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유가 때문에 헤드라인 CPI가 올라가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유가를 안 짚어볼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도 왔다 갔다 했지만 또 주 후반에 6% 급등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유가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유가 말씀하신 대로 네. 최근에 이제 87달러까지 다시 올라왔죠. 9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82달러까지 내려갔다 다시 86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사실 유가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말씀하신 대로 전쟁 이슈 관련된 어떤 움직임인데, 아무래도 이란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최근에 미국이 이란의 60억 달러에 대한 잔고 조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는 어떤 발언도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란이 본인들의 수출 공급, 석유에 대한 수출 공급이 나중에는 좀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좀 더 수출 면에 있어서 그리고 원유 면에 있어서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여겨질 수 있겠다라고 네. 첫 번째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천연가스에 대한 발굴이 점차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 내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네덜란드 TTF라고 부르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는데, 그럼 이후의 유가 상황을 우리가 좀 어떻게 점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전쟁 양상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이것이 국지적 전쟁으로 종료가 되고 글로벌적 어떤 유가 확산에 반영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다시 한번 유입됐었던 유가 상승 압력이 재차 좀 내려갈 수 있겠죠. 네. 그럼 87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85달러 정도까지 좀 안정세를 보였다가 나중에 이제 사우디의 감산 기조로 이제 다시 한번 재차 조금씩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에 따라서 이의 경우에는 상단이 90달러 정도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전쟁이 장기화됐다라고 했을 땐 이거는 문제가 좀 커집니다.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땐 지금은 현재까지는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이고 이게 조금 더 나가서 이스라엘 대 이란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거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어쩔 수 없이 팔레스타인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미국은 이스라엘의 우방국입니다. 이 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재차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 수교를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좀 깨질 수 있고 서로 씻지 못할 상처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결국엔 미국은 본인들이 유가를 조절할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미국은 내년 대선 전까지 물가로 좀 잡아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압력으로 놓여진다라고 했을 땐 WTI는 그때는 90달러 이상까지 상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국 돌고 돌아서 금리 그리고 유가 등 대외 변수, 전쟁 리스크까지 다 챙겨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의 방향이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그 어떤 변수에 의해서도 그렇다면 뭐 외국인의 주식시장의 매수라든지 채권 시장의 안정도 가져갈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어쩌면 또 1,400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보시기에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원화 약세,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상승하는 기조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선 1,400원까지 레인지 상단을 열어놓는 거는 저는 합리적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1,400원 드리고요. 갈 수 있다. 네, 갈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를 상향 돌파하는 건 사실 어려워 보인다라는 네. 게 제 기조입니다. 우선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땐 네. 미국의 하이프롱걸 긴축 기조인데 이게 언뜻 들으면 너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좀 더 구체화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전 시기와 코로나 이후 시기에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주는 팩터 중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확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하이프롱걸 기조였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연준 이사들의 발언 수준이 좀씩 바뀌기 시작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재차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 미국의 경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최근 소비, 고용 같은 것들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견고했지만 앞으로도 견고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있어선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점차 중론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거에 발맞춰서 연준 위원들도 역시 비슷하게 발언을 좀 변경시키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세부적으로는 소비 같은 거를 보자면 최근에 신용카드 연체율 같은 것들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 고용 지표를 봤을 때도 고용이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견고한 고용 수준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수는 많아지는데 고임금을 약속해주는 일자리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자리 수의 질적 상승이 높아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소비 측면에서도 10월부터는 사실 학자금 대출 상환을 재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소비적 압박도 점차적으로 심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소비의 압력, 고용시장의 어떤 트리거, 그리고 크랙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연말까지 심해졌을 때는 연준 의사들의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본인들의 스탠스가 변경될 수 있을 거고 예. 매파적이었던 스탠스가 도비식으로 변한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안정화 흐름을 보이기 시작할 때 한 이후에는 연말 정도에는 원달러 환율 역시도 재차 내려올 수 있다. 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단기적 상승 압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네. 수급 이슈로 인해서 오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유의하시길 바란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금리, 유가 그리고 마지막 환율의 방향성까지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승혁 NH선물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